뉴욕 증시는 주요 상품 원자재 가격 하락세이다 제조업 경기와 주택 건설 경기 부진을 알리는 지표가 발표돼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2.1% 떨어진 8,612로 마감돼 8,700선이 붕괴됐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도 2 내지 3% 안팎의 급락세로 마쳤습니다. 3개월 연속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 속에 지난 주말 열린 G8 재무장관 회담에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출구 전략이 논의됐다는 소식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았습니다. 한국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서 제외됐습니다. MSCI 측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MSCI 선진지수 승격 여부는 내년 6월까지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IMF는 미국 경제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내년 중반에는 견실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마이너스 2.5%, 내년 0.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2%대 일찍 급락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8,700선이 붕괴되면서 2.1%가 떨어져 8,612로 끝났는데요. 뉴욕 제조업 경기와 주택건설업체 체감 경기 등이 예상 밖의 악화를 보인 것이 경기 회복 지연 우려를 낳았습니다. 여기 더해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가 하락, 에너지 상품 관련주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여기 더해 지난 주말에 열린 G8 재무장관 회담에서 출구 전략이 논의된 것 역시 부담을 더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우 소장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경제 지표들이 두 가지가 발표됐는데요. 주택 지수와 제조 지수가 예상보다 악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은 좋게 나오거나 보합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좀 악화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G8 탈출 전략. 지금까지 그 쏟아부었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탈출하기 전략들이 유럽에서 논의되었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달러 강세 이런 부분을 해서 에너지 상품 관련주 이 세 가지가 그 몰리면서 지수들이 대표 지수들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그 아침에 다소 큰 폭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조금 키워가다가 장중 내내 이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2% 내외의 그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그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13% 떨어졌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8% 그리고 대형주 S&P 500 지수는 2.38% 떨어지면서 대표 지수들이 약 2% 이상씩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그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친 것 같은데 다우가 187포인트 이상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이라는 그 경기 지표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 이제 장이 시작되자마자 발표가 됐었는데 우선 6월의 제조업 지수 중에 하나인 그 대표적인 제조업 지수 뉴욕 경제의 그 제조업 경기를 알려주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가 그 악화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주택 건설 업체 체감 지수도 역시 이 최소한 한 보합권은 유지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악화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유럽에서 지난 주말에 G8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된 것은 그동안 그 투입된 경기 부양에 대한 자금들을 회수하겠다. 최근 유동성에 대한 회수 문제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탈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달러가 강세가 있었습니다. 달러 강세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까지 달러가 약세였는데 이제는 이제 최근 얼마 전부터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강세 이후에는 이제 중국이 그 달러에 대한 확고적인 그 지지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일본 역시 달러를 고수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여기에다 어제는 이제 러시아까지 그 강한 달러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지금 글로벌하게 달러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달러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달러는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얼마 전부터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유 상품주들은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로 다시 이제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 엑선 원유 상품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엑선이라는 미국의 엑선이라든지 이제 쉐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어제 제조업 발표 약세로 인해서 제조업과 관련된 주택 건설과 관련된 캐터필라라든지 중장비 제조업체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GE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유통 쪽에서는 월마트가 경기 하락세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야후도 역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결국 국제유가가 장중에 70달러 선까지 붕괴가 되면서 그동안 다우지수를 지지해줬던 에너지 상품 관련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었군요. 자, 앞서서 두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모두 다 어떤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 점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망치가 도대체 얼마였길래 그렇게 좀 부담을 느꼈나요? 네,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지수가 있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부 지역의 뉴욕과 LA의 이제 서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뉴욕 동부 지역의 미국 경기를 대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9.4%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마이너스 4.6이었는데요. 2배 가까이 나쁘게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지난달에 마이너스 4.6에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 4.2나 4.0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제조업 지수가 예상과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개선 전망이었는데 오히려 악화돼서 나온 점이 지수에 부담이 됐고 우선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재고량을 지금 기업들이 계속 줄이고 있고 생산 감축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6월에 주택 건설 업체들의 체감 지수도 역시 15로 하락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16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최소한 보합세 이상으로 유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의 회복 속도 역시 둔화됐다는, 다시 악화됐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주택 건설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건설 업체들의 이 차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 물량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와 주택 건설 지수의 이 반대되는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서 지수의 하락폭이 큰 폭으로 시작된 하락폭을 줄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0이 기준인데 마이너스 4.6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50이 기준인데 16밖에 기록하지 못한 지표들이 정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주의 재무장관 회담에서 출구 전략,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재정 통화 정책을 걷어들이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런 전략이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도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됐는데 말이죠. 네. 선진국 간의 이견이 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G8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이제 exit strategy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exit이라는 것은 이제 출구로도 될 수 있지만, 우선 표현 의미로는 지금까지 부어두었던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탈출을 하기 전 제대로 빠져나가기 위한 탈출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럽 주요국들의 G8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유럽 주식시장이 이제 어제는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3%의 급락세로 마쳤는데, 미국 시장보다 더 크게 빠졌습니다. 이유는 지금 3개월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유럽 지수나 미국 지수라든지 서구 지수들이 3개월 연속 급등을 했는데, 지난 7주 동안에 약 6주 동안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G8 정상회담이 이 대규모,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대규모 재정 통화 정책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그런 이제 소위, 탈출 전략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도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해 왔는데 이런 것을 무리 없이 경기 회복이 확인될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취했던 조치들을 이례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잘 빠져나오기 위한 그 적절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탈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부담이 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각 나라마다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나라들은 뭐 금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다른 재정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걷어들인다든지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 논의가 됐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 지출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의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에는 특별히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만약에 이런 합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시장에는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결국 한 3%대 이상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는 그동안에 어떤 가격 부담도 있었겠지만 뉴욕에서 지표도 부진했었고 무엇보다 주의 정상회담에서 주의 재무장관 회담에서 다름아닌 출구 전략이 논의된 것이 충격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16일 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게 되지요. 두 분이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될지 관심이 큰데 말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2박 3일간의 미국 방문을 위해서 어제 특별기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각 장관들과 회담을 가졌지요. 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밤 12시쯤에 아마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즈가든으로 자리를 옮겨서 공동 기자회견을 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내 가족연회장에서 오찬까지 이어진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일정이 돼 있습니다. 이 두 정상은요, 특히 한미동맹의 강화 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이른바 한미동맹 미래 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또 산업기술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 협력 증진과 또 기후변화, 이 금융위기 극복 등 이른바 글로벌 이슈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 양자 정상회담은요, 지난 4월 초에 이 영국 런던에서 가졌던 G20 주요 20개국 이 금융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양국 간의 직접적인 서로 간의 국가의 이 방문을 통한 이 정상 방문을 통한 회담은 이번이 바로 처음입니다. 이 회담에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숙소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이런 오바마 행정부 핵심 강요들이 잇따라 만났고요. 여기서 양국 간 분야별 현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밤에 이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장관들과 나눈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도 깊은 논의가 오늘 밤에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한미 FTA 얘기도 좀 하게 될 것 같고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부분은 다름 아닌 북핵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수위가 상당히 높은 대북 어떤 제재안,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문제보다는 무엇보다도 이제 대북 문제, 정치와 외교 안보 문제에 좀 더 회담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이 끄는 분야가 바로 이제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약간 좀 미심쩍은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 네네. 물론 이제 100% 확인을 해줄 수는 사실 외교적으로 좀 불가능한 입장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이를 위해서 양국 정상은 우선 지난해 합의된 이 양국 간 전략 동맹 관계를 좀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안에 좀 주력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두 정상은 이른바 해구산 제공을 비롯한 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좀 확인하는 동시에 또 한미 동맹을 좀 글로벌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내용을 현재 뭐 우리 측으로서는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앞으로 예정이 돼 있는 북한에 또 이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른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좀 양국이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 역시도 아마 이번 회담의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북한이 이제 미국과 이른바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제 이른바 이제 통미봉남 전략이다. 예. 이렇게 이제 과거부터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써왔는데요. 이러한 이제 통미봉남 전략을 좀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좀 미국과 탄탄한 공조를 통해서 이른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좀 구상하는 방안,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좀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뭐 사실 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당선자 시절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전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좀 더 이제 차별화를 두기 위한 그런 선거상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당선자가 이제 취임 이후에 계속되는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자 이제 뭔가 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좀 코드로 사실 전환을 한 게 사실입니다. 또 앞서서 이제 로버트 깁스 이 미국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미국 역시도 이번에 좀 북핵 성과물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고 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양국 정상은요, 일치된 이런 대북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데 좀 무게중심을 두고요. 하지만 좀 다만 북한을 향해서 협상의 문을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5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MB와 오바마 모두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번 한미 그 정상들 회담을 통해서 대북 어떤 대응책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은 대북도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낮아질 수 있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재무 정상 회담에서 말이죠. 다름 아닌 출구 전략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어떤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인다라는데 글로벌적으로 다들 공감을 좀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거시경제 운용 방안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윤중현 장관이 당분간은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었죠. 네, 이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올 하반기까지는 지금의 확장적인 이 재정 정책을 좀 당분간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경기 하강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좀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힌 겁니다. 네. 이 윤중현 장관은요 어제 현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금융 완화 정책의 기조를 현재로서는 바꿀 단계가 아니라면서 이 하반기에도 지금의 정책 기조는 아마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긍정적인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은요 불안 요소 역시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른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또 경기 이완 정책을 좀 동시에 구사해야만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2, 4분기는 가봐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빨라야 다음 달 하순 한 7월 하순 정도가 돼야지 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아마 이때쯤이면 이제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경제 성장률 조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이룰 것이다.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일각에서 사실은 또 이제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좀 올라가지 않은 한마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장관은 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4%까지 되고 있고, 또 고용도 현재까지는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뭐 회복이 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람들의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요,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력이 아직은 좀 가시화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원론적인 수준에서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한 정부 측과는 상당히 달리 실무를 하고 있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좀 다른 뜻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아직 이제 소비나 설비 투자 등 이른바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윤중현 장관은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중앙은행인 우리 한국은행은 조금 시각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요, 최근에 이 경기 하강은 거의 끝났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 이제 금통위에서 당시에 시장을 크게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채권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 당시에 나타났었는데요. 또 이제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상존을 하고 있어서 좀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조금은 기조가 바뀐 말, 어떻게 보면 윤 장관과는 맥말이 다 있지만, 하지만 또 작은 선에서는 이렇게 조금 어긋난다, 이렇게 좀 아주 미묘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요, 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정부와 또 물가 안정이 가장 큰 목표인 중앙은행은 태생적으로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온 이렇게 좀 입장이 같았던 부분이 오히려 좀 이례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좀 앞으로 정부와 한은이 어떤 정책 공조를 펴고 또 어떻게 입장을 달리할지 좀 투자자들로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인데요.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환율 하락 영향이 크겠죠.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어떤 채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 5월 달에 수입 물가가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수입할 때 매겨지는 가격이 그만큼 싸졌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수입 업체들한테는 물론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반대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또 비상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이제 수출 물가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에 역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5월 수출입 물가 동향에 따르면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난달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 마이너스 13.9% 하락한 모습입니다. 99년 이후로 하락폭으로서는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 달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00원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환율 하락은 이 수출 물가도 크게 떨어뜨렸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다 알 수 있겠듯이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가량 떨어졌습니다. 이 원화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그만큼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환율 하락이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우리 수출 기업에는 지속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겨우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우리 경제 전체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주요 노조들이 요즘 파업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이제 막을 내렸고요. 또 한편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임단협 기간에 일단 사퇴를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최대 강성 노조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노조 위원장이 어제 돌연 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요, 규약상 이제 노조 집행부까지도 총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임금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도부가 총 사퇴를 한 것은 현대차 노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제 왜 사퇴를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제 노조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현 집행부가 나름대로는 좀 합리적인 노동운동, 좀 하지만 강성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유연화된 노동운동을 펼쳤던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현대차 내에 강성 파벌과 갈등을 빚어온 게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금속노조 총파업에서 이 현대차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이걸 두고도 사실 노조 측과 또 기존의 강성 파벌 측과 굉장히 큰 대립이 있어왔다고 합니다. 이 노조들의 혼란이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닷새 전 총파업을 선언한 화물연대가 대한통운과의 협상을 어제 이제 타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화물연대 입장에서 보면은
파업에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당초 화물연대는요, 자신들의 실체를 인정해달라면서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항만을 봉쇄하는 등 이른바 초고강도 투쟁을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도 하지만 이 정치적 성격이 강했고요. 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대목이 이렇게 서둘러서 파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까지 지금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쌍용차 노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여전히 이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정리해고에서 빠진 지 남은 직원들이 바로 오늘 오전에 공장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장은 이 해고된 직원들이 컨테이너 등 각종 기자재로 현재 공장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양측 간에 현재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전 중 잠시 후가 아마 쌍용차 사태 해결에 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사 갈등이 이제는 어떤 강성 측과 그렇지 못한 노노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네요. 쌍용차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또 1시간 뒤에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 2%대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도 8,7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2.1% 이상 빠지면서 8,612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모두 예상 밖의 악화라는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뉴욕 제조업 경기 그리고 주택건설업체 체감 경기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장중 배럴당 70달러 밑을 도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때문에 이제까지 지수를 지지해줬던 에너지 상품 주도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주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출구 전략이 논의된 것이 인플레 우려를 부추기면서 역시 지수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강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듭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증시 얘기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